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그 2장의 첫 번째 부분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죠? 2장의 소설의 주제와 해석 부분에서 그 몇 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 표기된 거에 보면 2장에서 주제 개념 이 기억은 아니고 저도 뭐 주제 파악의 방법 헷갈린 것 같아요. 예, 그 몇 페이지죠? 네, 저 40페이지. 40페이지죠?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죠? 이 기억이 홍수 이건 안 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럼 간단히 이야기를 할게. 2장은 이제 주제의 개념부터 나오는데 이 주제는 무엇을 쓸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제라는 게 30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가 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쓸 거냐는 거예요. 거기서 주제 나오죠. 거기 보면 작품의 주제 그 30페이지 보면 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작가가 무엇을 쓸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근대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31쪽은 그 난소공이라고 해서 이 작품이 이제 그 조세희 작가가 썼는데 1978년에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만든 거죠. 결국 난장이는 실제 난장이가 아니라 뭐겠어요? 달동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셨는데 계속 다시 하시는 그러니까 간단히 복습. 예, 복습. 예, 왜냐면 이게 흘러가다가 또 끊어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할 거예요. 32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가가 어떤 의도를 썼는지, 예를 들어서 그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거기 32쪽이 중간 보면 1936년에 이것에서 애욕의 신비성을 다루려고 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찾았어요? 32쪽에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에서 한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쪽에 보면 이호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시적 수필의 경지다 이런 이야기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학년 때 소설의 이해와 감상을 공부하신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33쪽으로 이제 가보면 탈출기 있죠? 최서의 탈출기, 예, 체험문학. 그래서 이 최서혜가 이제 그 탈출기를 써서 일제강점기에 빈궁과 부조리한 삶에 대한 저항 의지. 그 밑줄 좀 안 치신 분은 좀 쳐놓으세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체험문학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빈궁문학이라고도 해요. 빈궁. 우리가 가난한 것을 빈궁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빈궁문학 이런 말도 씁니다. 자, 그 다음 주제와 제재. 이 제재라는 거는 영어로 subject matter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도 밑줄 좀 앉혀 좀 쳐놓으세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주된 재료. 이걸 제재라고 해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주된 재료가 제재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4쪽으로 넘겨보시면 34쪽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소설의 보편적인 주제는 뭐 당연히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그 실상과 문제에 대한 성찰이다. 여러분 성찰이라는 말 좀 설명 좀 드리는데, 성찰이라는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찰.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성찰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반성하고 고찰한다 이런 뜻. 뭐 고찰한다 좀 어려우면 살핀다 이렇게 쓸게요. 고찰이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래요? 그러면 고찰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더 쉽게 하면 뭐 살핀다, 살필 찰자의 그 반성할 성자거든요. 그걸 성찰한다고 그래요. 영어로 쓰는 게 좀 더 쉬운데 리프렉션이라고 해요. 리프렉션. 반영, 성찰 그러시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주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제재가 여성 문제가 주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성 문제를 다루는 거, 여성의 순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니까 좀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거기 세 번째 박스의 세 번째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 나오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김유정의 봄봄과 동백꽃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이라고 박스 세 번째 줄에 이게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 이게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저번에 했어도 그냥 쭉 훑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모티프라는 말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거기 34쪽에 밑에서 둘째 줄 모티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기 맞아. 동기 잘 말씀하셨어요. 이 모티프는 이렇게 모티프라고 쓰기도 하고 모티브라고 쓰기도 해요. 모티브 몇 번 써보세요. 안 썼습니다. 모티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우리가 모티프라는 말 많이 씁니다.
어떤 작품의 모티브가 어떻다.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5쪽을 좀 보시면 일반적으로 제재는 물리적인 대상, 뭐 자연현상이라든가 역사적 사건이라든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놨어요. 예를 들면 하나 예가 나오죠. 그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제재는 장돌뱅이인 허생원의 하룻밤의 인연과 봉평에서 대학까지 보름달 밤 뜬 풍경, 동이와 조선달의 여행길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은 뭐예요? 그 인간의 인연, 사랑, 그 결국은 허생원의 아들이잖아요. 동이가 맞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식의 소설화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의식을 소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소설 쓰려면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작품을 쓰셨는데 문제의식이 없으면 소설 쓸 수가 없어요. 그 차인표 작가가 무슨 그 뭡니까 위안부의 문제를 가지고 그 들으셨죠? 네. 그 유키즈 온 더 블락에도 나오던데 그게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소설화 시킨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렇게 소설화한 경우가 있긴 있지만 상당히 세부적으로 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쓸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조정래 태백산맥 하면 이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소설화 시켜가지고 뭐 엄청난 히트를 친 작품 아니겠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36쪽으로 가서 작가의 관심과 문제의식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부스라는 사람이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 거기 첫째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 혹은 의식론적 관심이다. 그 동그라미 치라고 했었고요. 둘째는 미적 혹은 질적 관심. 그 다음 단락에. 셋째는 실제적. 이거는 시험 내기가 아주 좋은 게요. 여기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어떻게 낼 수가 있냐면 이건 아주 이렇게 내기 딱 당연한 문제인데 자 다음 중 작가의 관심과 문제의식에 대해서 자 부스라는 사람이 나누어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기가 딱 좋은 문제예요. 객관식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적 혹은 의식론적 관점에 놓고 만약 지적이라고 하나 하지 않고 정서론적 혹은 뭐 현실적 관심 이렇게 하나 써놔. 1, 2, 3, 4 중에. 그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지적, 미적, 실제적.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울 때는 뭐 지미실 이렇게 머리 글자를 이렇게 좀 여러분이 어차피 객관식은 이 머리 글자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미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아 지니까 지적이다, 미니까 미적이다, 실이니까 실제적이다. 이렇게 외우면 쉽지 않나요? 그게 아닌 거는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습자지 지식인 거예요. 이렇게만 공부를 하니까 뭐 이게 설명해봐 하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거니. 그래서 지적이거나 의식론적 관점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은 무엇인지,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미적 혹은 질적 관심은 이게 이제 당연히 보편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소설로서 갖춰야 될 미적 요소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위트란 말은 뭔지 아시죠? 위트. 우리가 위트가 넘친다. 유머? 뭐라고요? 유머? 유머하고 좀 달라요. 위트는 재치가 뜻이 재치. 재치가 있다. 물론 유머도 물론 재치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재치는 또 조금 달라요. 그 말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애들립 같은 거 하잖아요. 애들립. 네. 그런 게 위트예요. 그래서 홍도야 의지 마라. 그 뭡니까 오빠가 있던데 그 백일섭 그 뭡니까 배우가 아글씨가 들어갔잖아요. 애들립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기 많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재치라는 거는 그 말들을 이렇게 유머하고는 조금 다르죠. 유머는 이제 정말 웃기게 말하는 거고 그런 애들립도 일종의 위트입니다, 위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실제적 관심이니까 행복, 불행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 뭐라고요? 거기 36쪽에 있었잖아요. 36쪽에 작가의 관심과 문제의식에 지금 3개 보고 있었습니다. 예, 지적, 미적. 네, 그걸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 뭐 홍도야 오지 마라 그거는 제가 예를 그냥 든 거고 책에 안 나오지만 자 37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37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건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토지에 대한 이야기만 좀 보면 돼요. 거기 37쪽의 아랫부분 마지막 단락에 보면 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가면 이제 원주의 박경림 문학관 가면
이제 토지를 보실 거예요. 거기가 정말 멋져요. 저도 한 두세 번 가봤는데 박경리 문학관에. 그래서 이 토지의 작가 박경리가 등단 초반에 50년대 전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리는데 주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서희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뭐 토지는 TV에서도 2번 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이제 소설이 불신의 시대, 그렇죠? 암흑 시대, 시장과 전장, 파시. 그래서 재밌는 게 공통점을 보면 재밌는 게 그 박경리의 작품들을 보면 이 시자가 많이 들어가요. 뭐 불신 시대의 시죠, 암흑 시대도 시가 있죠, 시장과 전장의 시도 있죠, 파시의 시도 있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이게 이제 가끔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오냐면요, 이걸 알아서 다음 이런 문제가 잘 나와. 다음 중 박경리 작가의 뭐 이제 여러분 4년 공부해 보시면 박경리 작가의 작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나오면 아 이거 시자가 들어가는 게 박경리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그 여성 작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 작가의 작품 하나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공부 안 하면. 박경림 여러분 토지만 좀 알고 있지 잘 모르잖아요. 잘.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예, 안녕하세요. 벌써 왔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불신의 시대라든가 예. 암흑 시대라든가 예, 그다음에 시장과 전장 이런 다 시자 돌립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후의 여성의 문제, 이 작가는 박경리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요. 이 페미니즘이라고 했잖아요. 페미니즘이라는 게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여성 옹호주의, 여권 옹호. 정확히 말하면 여권 옹호주의. 여성 옹호주의라기보다 여권 옹호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페미니즘입니다. 자, 그다음에 같은 제재 다른 표현 일로 가겠습니다. 같은 제재 다른 표현. 재밌지 않나요? 소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 소설 쓰려면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두시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참 이 국문과 참 좋은 과예요. 작품 쓰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써라 이렇게. 자, 같은 제재 다른 표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그릴 때에도 어떤 관점에서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제재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밑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농민 소설 중 하나인 이기영의 홍수라고 나올 거예요. 홍수 찾으셨어요? 그 38쪽에. 예, 그러니까 홍수가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것도 여담인데 북한에서 홍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북한에서는 큰 물이라고 해요. 큰 물. 홍수라고 안 해요. 북한에서는 순 우리말로 이렇게 큰 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위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운데요. 개혁적인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위적 이런 말. 전형적이랑 예. 전형적이랑 다른 거죠. 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전형적은 예를 들어서 온고집어면 뭐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은 전형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스크루지 이런 게 전형적인 거고요. 전위적이라는 거는 약간 현실보다 좀 더 앞서서 우리가 예술 중에 전위 예술 생각하시면 돼요. 전위 예술이 전형 예술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위적인 게 헷갈리면 전위 예술 하나 써놓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박건성의 노력으로 티촌 사람들이 계급적인 각성에 이르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이기영의 홍수라는 작품에 보면 그런 것들 나온다는 거예요. 뭐 작품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계급의식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2장을 끝내고 3장을 좀 할 수 있으면 뭐 다 하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인용문 여러분 읽어보시고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소설은 식민지 농촌의 가난 문제를 지주계급과 소작인 계급의 대립에서 생기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자, 아까 제가 김유정의 본봉과 동백꽃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기영의 홍수는 지주계급과 소작인의 계급을 어떤 남녀의 사랑의 문제로 전혀 이야기하지 않죠. 읽어보시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보면 어느덧 수확할 무렵이 돌아왔다 뭐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이게 뭐 남녀의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고요. 계급의식,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김유정은 식민지 치하 농촌의 가난 때문에 피폐화되고 도덕적인 자존심마저 잃어버린 순진하고 바보스러운 소작인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냈다고 나오죠. 해학적. 여러분 해학적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해학적. 자, 이 나온 김에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해학 이거 하고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대단한 거예요. 골gem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차이점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 두
용어의 차이점. 이거 아시면 상담하죠. 여기. 모순되는 걸 약간 둘러 꺾이는 거. 그러면 이거 골개미네. 뼈를 발라내는 건가? 이 골개미는 뼈 골자 이게 아니고 좀 글자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해악은 지금 웃기는 걸 잘 말씀하셨어요.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 알았어요. 골개미는 웃기는 것만 하면 안 되고요. 플러스 풍자가 들어가요. 세타이어. 영어로 세타이어라고 하거든요. 헌타이어가 아니고 세타이어. 그래서 세타이어가 영어로 이제 풍자라는 뜻입니다. 풍자. 여기 써놓으세요. 세타이어. 예, 지금 39쪽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 김유정 나오잖아요. 두 번째 단락. 39쪽의 두 번째 단락에 예, 반면 김유정. 예, 그 부분 설명드리고 있어요. 예. 너무 줄을 미리 다 쳐서. 그러니까 너무 줄을 많이 쳐놓으시면 헷갈리는데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하여튼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해악은 웃기는 거, 해악은 웃기는 거, 그다음에 골개미는 웃기는 거 플러스 풍자 이거 알아서요. 이게 풍자가 들어가야지. 해악이랑 완전 다른. 다르죠. 풍자는 거기에 씁쓸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르죠. 해악은 그냥 웃기는 건데 풍자는 그걸 통해서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웃음 이면에 여러 가지가 있죠. 풍자라는 것이.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풍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현대 실론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제가 뭐 여기서는 이제 세태를 비꼬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풍자라는 거.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김유정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사랑 이야기 거기에 이제 점순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름을 잘 지었죠. 그래서 그 춘천에 가면 점순이네 닭갈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음식점 중에 점순이를 이제 상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오스트리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모차르트가 완전히 대박이야. 모차르트 거리, 모차르트 사탕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모차르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대단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김유정 역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시죠? 춘천에 가면 김유정 역이 실제로 있습니다. 유일하게 작가 이름을 붙인 역이 김유정 역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화성처럼 자신이 체험한 식민지식의 농민들에게 연민의식을 가지고 피해상을 그려냈다는 겁니다. 이호석도 또 나왔고요. 사랑의 메타포. 이거 메타포라는 말은요 비유라고 써놓으실래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낭만적인 사랑의 메타포 이렇게 있을 거예요. 메타포는 영어로 쓰면 METAPHOR. 이걸 여기 메타포라고 쓴 건데 비유란 뜻이에요. 비유. 그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메타포라고 합니다. 비유라고 써놓으십시오. 비유를 메타포라고 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비유한다는 말도 있죠. 그걸 메타포라고 합니다. 자,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계속 나온 거잖아요. 뭐 이거 뭐 메밀꽃 필무렵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십시오. 40페이지. 주제 파악의 방법. 여기서부터 이제는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40페이지를 보면 당연히 주제라는 게 이제 있다. 그 위에는 그냥 별 영향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부터 보겠습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 주제가 가난한 하층민의 비참한 삶. 이거 뭐 여러분 운수 좋은 날은 아시죠? 이 김첨지가 이제 그 계속해서 뭐 그날따라 일진이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이제 아내는 결국 죽죠. 이야기는 아세요? 기억이 안 나. 이게 이런 거는 좀 이제 한번 시간이 날 때 운수 좋은 날 되게 짧으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그렇죠. 다 읽어봤죠. 근데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고 읽을 땐 또 느낌이 달라요.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김첨지가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막 먹잖아요. 아내가 이제 오늘 뭐 설렁탕 좀 사달라고 하는데, 근데 김첨지가 안 가죠. 그건 기억나요? 김첨지가 아내가 막 이렇게 이제 그 몸이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아내가 아프니까 빨리 돈을 벌었으면 아내에게 가서 설렁탕도 먹이기라도 하고 이럴 건데 계속해서 딴짓을 해. 그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거기에 보면 약간 복선이 깔린 거예요. 아내의 죽음을 이 김첨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작가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걸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국문학을 하시면
남들 같이 그냥 똑같이 읽으면 안 되고 여기에 왜 김첨지가 가지 않고 있었을까 뭐 이런 거라든가 그 전에는 그냥 읽으셨잖아.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 그렇죠. 별로 드라이하게 읽었죠.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운수 좋은 날이 전혀 운수 안 좋은 날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제목에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반전이죠. 반전. 지금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이름이랑 약간 명령법이랑 다른. 아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운수 이게 만약에 이걸 운수 나쁜 날 이러면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에펠레이션하고는 또 다르죠. 에펠레이션은 이름 붙이기라는 뜻이고 이건 제목이니까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 것 같고 또 첨지라는 말이 이렇게 붙었다는 게 이 사람이 약간 벼슬인데 관직에 완전히 된 사람 아니잖아요. 첨지라는 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약간은 거들먹거리는 의미를 김첨지라 이런 게 에펠레이션인 거예요. 김첨지 같은 거고 이제 그건 호기심을 자극하는 뭐가 운수 좋은 날이지? 읽어보니까 운수 좋은 날이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 제목을 쓸 때 제목을 보고 바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게 반전이 있어야 또 재밌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운수 좋은 날이라고 쓴 거예요. 뭐 운수 지지리도 안 좋은 날 이러면 이거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는 거죠. 자, 제목이 유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1학년 때 공부한 게 다 도움되잖아요. 여기 보면 황순원의 학도 나와요. 41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학 이거 다 읽어보셨잖아요. 이거 정말 성삼과 덕제 이야기 아닙니까? 친구를 이렇게 호송을 하면서 이야기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성삼은 거기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 둘째 줄 포로가 된 덕제를 호송하기를 하고 청단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행복했던 유년 시절 막 떠올리잖아요. 덕제와 신뢰를 회복하고 마지막에 우리 학사냥이나 할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거 학사냥이나 할까라고 했지만 그러면 이걸 뭐 얘가 형광등이에요? 그럼 진짜 학사냥 하자는 뜻이 아니죠. 빨리 도망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이가 막 그 덤불속을 막 기어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두 친구의 뭐라? 너무 똑똑하시네. 그렇죠. 똑똑하시네.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국문과 오신 보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윤영계 공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학이라는 작품이 참 저는 항순원 하면 소나기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학이 정말 명작 같아요. 소나기는 뭐 그냥 남녀간의 일반적인 시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고요. 자, 42쪽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넘어가면 구성과 행동의 분석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인물의 행동과 사건이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3쿠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구 치면 하나 맞고 또 하나 맞고 또 하나 맞고 이런 3쿠션은 들어봤죠. 그러니까 알을 이렇게 쳤을 때 여기만 저기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연쇄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의 외적 갈등이 어떻게 발전하고 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 소설하면 다 아시다시피 거기 뭐라고 나와요? 두 번째 셋째 줄 권선징악보다 오죠. 권선징악.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벌한다. 권선징악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여러분 고대 소설의 두 가지 특징이 권선징악과 뭐예요? 이거 아실 텐데 몰라요? 해피엔딩. 잘 먹고 잘 살았다. 권선징악과 해피엔딩 써놓으세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제 다시 정리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권선징악이 나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할리우드 영화 한번 보세요. 할리우드 영화는 다 권선징악 아니에요? 할리우드 영화 한번 봐보세요. 다 주인공이 다 스파이더맨, 뭐 슈퍼맨 다 이기잖아요. 원더우먼 다 이기잖아. 그게 권선징악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개과천선하는 이야기도 몽고집이나 이런 데도 보면 나오죠. 선악의 대립구도가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이건 나중에 희곡론에서 이제 많이 공부하실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써놓습니다. 하여튼 대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의 42쪽의 마지막 단락이 주인공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 사용하는 언어 표현에서 주제를 유추할 수가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손창섭의 길이 나와요. 손창섭의 길. 그 43쪽이 둘째 줄. 43쪽이 둘째 줄. 43쪽이 둘째 줄.
그래서 장항 출신의 시골 소년 최성칠이 서울에 와서 고생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장 소설이란 말 있죠. 진한색으로 성장 소설의 플롯이라고 진한색으로 써졌죠. 성장 소설. 자, 이거 독일어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장 소설이 영어로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처음 이야기하나? 오늘 알려드릴게요. 했어요? 했어도 또 하는 거예요. 기억은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모르는 거예요. 빌덩스 로먼이라고 합니다. 저도 영문학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빌덩스 로먼. 이 독일어예요, 독일어. 빌덩스 로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가 이렇게 국문학을 하시면 이런 용어를 쓸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이건 성장 소설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건 빌덩스 로먼이야. 제가 이야기했죠. 공부 왜 한다?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그렇지 않나요? 남들보다는 좀 더 다른 말 써야지. 그렇죠? 빌덩스 로먼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성장 소설의 플롯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써놨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귀향을 선택하지만 도시에 막연한 반사회적인 작태를 자각하고 비판한다는 반사회적이다. 이런 이야기 써놨습니다. 이제 작품 내용은 여러분 이제 읽어보십시오. 손장섭의 길이 그렇다는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포 작가. 이제 좀 중요한 말 나와요. 44쪽. 내포 작가. 어조라는 건 아실 거고요. 소설이 어조. 거리를 두는 거 디스턴스죠. 자, 드러내기 위해서 작가는 화자 뒤에 숨거나 44쪽 보고 있어요. 작가를 대변한 인물들에 숨어서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 인물이나 내용의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서술할 수 있다. 특히 반어적이고 풍자적인 구조로 된 작품이라면 내포 작가의 어조와 서술의 거리를 세심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포 작가는 작가가 화자 뒤에 숨거나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 뒤에 숨어서 주제를 전달하는 거. 이걸 내포 작가라고. 여러분 내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외연과 내포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외연이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고 내포는 속에 숨어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포 작가라는 건 나중에 이제 좀 더 여러분이 소설 공부하시면 배우시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대변한 인물 뒤에 숨어서 이야기해요. 자, 전광용의 껍빛단니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 나온 김에 알려드릴게요. 껍빛단니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껍빛단니라는 게 혹시 뭔 뜻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껍빛단니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어. 껍빛단니 알려드릴게요. 껍빛단니 여러분 국문학 공부하면 똑똑해져 안 똑똑해져? 미스터 광이랑 비슷한 거. 네, 그렇죠. 캡틴 리예요. 캡틴 리. 껍빛단 리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여기 캡틴은 대위, 선장, 주장 이런 데 있어요. 주장. 축구의 주장. 여기서 뭐겠어요? 대위라는 뜻. 그러니까 캡틴 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이대위라는 뜻. 이대위. 이게 캡틴 리인데 이걸 러시아 말로 하면 껍빛단이 돼. 캡틴을 러시아 말로 하면 껍빛단이 돼. 지금 재밌지 않나요? 껍빛단니. 옛날에 들어는 봤어. 근데 껍빛단니가 뭐냐고 물으면 몰라. 커피 잘 먹는 사람인가? 이게 전혀 아니에요. 껍빛단니는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어. 그래서 이대위인데 이인국의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이인국인데 이 사람이 대위 출신 의사예요. 대위 출신의 의사.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돈이 많은 환자가 오면 그런 사람이야. 엄청 잘해줘. 이해가요? 근데 돈이 없는 환자가 오면 대충 해줘. 의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인물의 이중적인 인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간의 두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껍빛단니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정광용의 껍빛단니는 일제강점기 해방,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변화를 이용해서 늘 껍빛단, 이게 이제 캡틴의 러시아어라고 그랬어요. 캡틴 써놨네, 그죠? 영어로 캡틴 썼잖아요. 살아남는 인물의 처세술이다. 이렇게 이야기죠. 외과 의사 이인국 박사 나오죠. 일제에서 국어 상용의 가로 인정받을 정도의 친일 인사였으나 해방 후엔 러시아 장교의 훅을 성공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친일 민족 반역자 혐의를 벗어나며 월남후에는 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미국 대사관의 미스터 브라운에게 잘 보여 지상락도 미국으로 갈 꿈에 부푼다. 그래서 났죠? 이 두 인물의 아주 두 가지 마음, 이중적인 마음 이런 걸 쓴 게 껍데기예요. 뭐 작품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45쪽으로 가서 이 작품의 희극성은 인물의 성격적 결함, 중요한 말 나옵니다. 성격적 결함 밑줄 쫙 치세요. 자, 성격적 결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극적 결함. 성격적 결함과 비극적 결함이 같은 말인데
원래 이 성격적 결함은 이게 영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알려드릴게요. 트래직 플로우라고 해요. 이 플로우라는 게 결점이고요. 트래직이 비극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극적 결함, 트래직 플로우.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트래직 플로우, 비극적 결함. 그래서 이 성격적인 결함으로서의 비열함, 이기성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의 작품이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쭉 내려가다 보면 밑에서 한 4-5째 줄에 보면 그의 경직되고 분별한 태도 때문에 독자는 주인공에게 심리적 도덕적 거리를 느껴 마지막에 혁명이 일겠으면 일구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라고 생각하는 대목에서 도덕적 뭐가 나와요? 비열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에 붙어서 쓸개 붙었다. 동의할 수 없으므로 아이러니가 발생해. 이인국 박사의 삶은 비난과 풍자의 대상이 돼요. 처음에는 되게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읽어보니까 안 괜찮아.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분위기와 상징. 황석영의 삼포가는 이건 TV 문학관에서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삼포가는. 근데 실제로 삼포가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없는 곳이에요. 삼포는 작가가 만들어. 그런데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하나 여담을 알려드릴게요. 삼포는 여러분 삼포는 어디에서 그 힌트를 얻었느냐 작가가. 그럼 태안에 가면 태안 있죠. 태안에 거기 가면 그 어때요? 되게 멋있죠. 태안 지역이 그 해안선도 있고 뭐 멋있잖아요. 그 태안에 있는 그 지역을 이게 배경으로 삼포를 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태안이라는 곳에. 그래서 삼포 가는 길입니다. 태안에 가면 막 습도 있고 그 뭡니까 바다도 있고 되게 좋잖아 하여튼. 그죠? 예, 그러니까 바지락도 깨고 거기에서 그 모티브를 얻었대요. 그래서 하여튼 삼포를 유토피아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정시의 귀향길을 중심으로 불황 노무자로 떠도는 영달. 그 이름도 영달이야. 근데 실제로 영달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애펠레이션인데 반대 의미예요. 인정 많은 술집 작품 백화. 백화도 그렇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다양한 군상의 인물의 이야기죠. 넘기세요. 자, 그래서 이 46쪽으로 넘어가서 작품은 여러분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인용한 부분에서 첫 문장의 영달이라는 주어는 다음 문장의 주어들과 동질 관계 있다. 영달은 겨울바람이 헐벗은 들판이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바람소리가 가지만 남은 나무들로 이어져. 이거 영달이 어때요? 우리가 영달하면 돈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영화를 이루고 도달했다는 거니까. 근데 전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펠레이션인데 반대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펠레이션만 공부해도 되게 재밌어요. 인물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그런 이야기인데. 발음이 애펠레이션. 그렇죠. 그런 걸 애펠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애펠레이션이 APPELLATION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명명법이죠. 명명법. 또는 이름 붙이기. 이건 한자도 정확히 말하면 명명법. 우리말로 하면 뭐다? 이름 붙이기. 그걸 애펠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펠레이션 하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국문학과를 다니면 뭐 여러분이 뭐 문장을 막 독해를 할지는 몰라. 또 용어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애펠레이션인데 그게 뭐야? 아니면 나는 국문학 공부하는데 이런 거 몰랐대.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름 붙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쭉 읽어보시고 소설 읽겨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더 읽기와 덜 읽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진한 색으로 나왔죠. 덜 읽기, 더 읽기.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언더리드, 더 읽기는 오버리드라고 써놨네요. 언더가 아래라는 뜻이죠. 47쪽 있잖아요. 덜 읽기라고 그 밑에서 넷째 줄에 진한색 글씨로 언더가 언더 아래 읽는다. 덜 읽는 거죠. 오버는 지나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세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읽기와 더 읽기도 중요하다. 또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도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소설 읽을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볼까요? 의도를 헤아리며 읽는 방법. 거기 이제 동그라미 좀 치시면서 들으세요. 47쪽의 마지막 줄에 첫째 동그라미 의도를 헤아리며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둘째 동그라미 징후적인 읽기 방법.
넘겨보세요. 셋째 동그라미 적용하며 읽는 방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로 중요해요. 여러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의도를 헤아리며 읽는 방법은 내포 작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작품을 읽는 방식이다. 소설의 배후 뒤에 있는 단일한 창조적 감성을 지닌 실체, 작가가 숨어있다고 가정하고 신뢰를 가지고 그 서사를 따라 읽어가는 거예요. 작가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내용을 썼을까를 따지면서 읽는다. 그걸 의도를 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징후적인 읽기는 뭐냐? 징후가 영어로 사인인 거 아세요? 사인? 48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징후적인 읽기 있잖아요. 징후가 사인이라고요. SIGN. 그래서 이 내포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서사의 전개와 해결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때 행해지는 거예요. 징후잖아요, 징후.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좀 밑줄 좀 칠까요? 거기 네 번째 줄에 나와요. 내포 작가가 있죠. 선택한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 다르게 독해하는 것이다. 이게 징후적 읽기예요. 다르게 독해하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밑에는 안 읽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49페이지 세 번째로 제시하는 게 51쪽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적용하며 읽기예요. 이것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딱 내기 좋죠.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에벗이 서사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 세 가지가 아닌 것은. 이거는 시험 문제 되기 너무 좋은 거죠. 1, 2, 3. 1, 2, 3 나오면 시험 문제 딱이에요. 1, 2, 3이나 1, 2, 3, 4가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를 헤아리며 읽는 거, 징후적인 읽는 거, 또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적용하며 읽기. 맞죠? 49쪽에 나오네. 적용하며 읽기. 진한색으로. 그래서 작품을 읽고 이해한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과 관련되는데 그걸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원소스로 하여 다양한 장르로 변형시키는 많은 작업. 이게 이제 이거 밑줄 좀 쳐놓을까요? 원천 소스 많은 작업. 이게 뭔 소리가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원천 소스 많은 작업이라는 말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어떤 작품이 인기가 많아. 예를 들면 아기공룡 둘리라는 거 있잖아요. 아기공룡 둘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만화로 나왔어. 만약에. 근데 만화로 나왔는데 너무나 인기가 많아. 그럼 뭘 하죠? 그러면 드라마 만들고 영화나 만들죠. 그러지 않나요? 그럼 막 거기 방학동에 가면 둘리 무슨 뭡니까 공원인가도 있고 막 그래요. 둘리 뭐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둘리 제품 뭐 아기공룡 둘리 막 이런 거 만들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원소스 멀티유스예요. 그런 걸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 경험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뭔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냐면 제가 캄보디아를 갔어요. 캄보디아가 그렇게 뭐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근데 캄보디아를 딱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걔네들이 실크 있잖아요. 실크를 만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실크를 그래서 딱 갔어. 그러니까 이제 뭐 가이드가 막 뭔 이야기를 해. 그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거기 딱 갔더니 그 사람들이 막 그 실크 만드는 그 작업하는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만들고 뭐 저쪽에서 만들고 저쪽에서 만드는 흉내를 내. 이게 실제로 하는 것도 아니야. 흉내를 내는 거야. 그냥 폼을 잡는 거야. 근데 저쪽으로 가면 막 실크 제품이 5만 개 다 있어. 실크 제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원소스 멀티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실크 누에꽃을 가지고 이렇게 막 만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놓고 이쪽에는 막 누에 그 실크 제품을 막 여러 가지 뭐 스카프부터 뭐 넥타이부터 뭐 막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원소스 멀티유스가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유행을 하면 그 여러 가지 아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설의 해석의 대상과 방법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소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밑에 보세요. 세 번째 줄 이거 중요한 게 나오는데, 김동인의 감자 나와요. 식민지 하층민의 궁핍한 환경, 도덕적 전락을 다룬 것이다. 복녀 나오잖아요. 복녀가 복도 지질도 없는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여성의 성노예와 성적 주체성의 지각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녀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세요. 요 네모쳐야 될 게 나옵니다. 50페이지. 거기에 보면 1, 2, 3이라고 나올 거예요. 네모하고 별 3개 쳐놓으세요. 50페이지에 1, 2, 3 나온 전체 네모 별 3개.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소설은 무엇을 재현했는가? 50페이지 있잖아요. 50페이지. 1, 2, 3. 무엇을 재현했는가? 자, 구성 요소를 어떻게 결합시켰는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이걸 꼭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작가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대 시대상의 반영물이라는 거예요. 나오죠? 그러니까 그 소설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다음 단락, 마지막 단락. 두 번째는 구성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구성 요소들이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51쪽의 두 번째 단락. 세 번째는 소통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포 작가에게 소설 텍스트에 상상할 수 있는 내포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내포 작가는 다시 좀 이야기하지만 그 실질적인 어떤 의미의 작가라기보다는 어떤 그 주인공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작가가 그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뒤에 숨어서 독자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가를 내포 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44쪽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포 작가라는 말은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예를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내포 작가 예가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 작가가 있어요. 내포 작가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드라마 작가가 글을 써요. 그렇죠? 드라마 작가가 글 쓰잖아요. 그런데 글 쓰는데 막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그 야망의 전설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유동근하고 최수종이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원래 최수종이라는 주인공이 일찍 죽어야 돼. 원래 일찍 죽어야 된다고요. 일찍 죽어야 되는데 워낙 연기가 재밌는 거야. 워낙 연기가 재밌으니까 엄청나게 끝까지 살고 나중에 유동근이 죽어. 예. 이해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궁예 있죠. 궁예. 김영철이 궁예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누가 뭐죠? 뭐 관심법 이야기하고 누가 뭘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김영철이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걸로. 그건 아시죠? 궁예 연기한 거. 태조 안건에서 태조 안건. 누가 뭐 관심법 해갖고 뭐지? 누가 뭐지? 내 마음을 알았느냐인가 뭐 하여튼 했잖아요. 자기가.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작가는, 자 봐요. 원래 작가는 이 사람이 죽게 이렇게 써놨어. 원래 이 작가, 이 주인공이 죽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독자들이 막 항의를 하죠. 이 얘를 살려라 이렇게 항의를 해. 그러면 이 독자에 따라서 작가가 전환을 시켜버려. 나는 니들하고 상관없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가 아니죠.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 작가를 내포 작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나오는 내포 작가는 말이 어려워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포 작가의 거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설의 주제와 해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고 좀 씻겠습니다.